그 오렌지 발음이 어디서 나왔냐? 일본어로, 일본어 가다카나에서 오렌지를 오, 렌, 지, 그 일본어 표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제 훈민정음을 몇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과 어떤 그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니까 최만리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 7사람이 이제 반대하죠. 이때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성을 아느냐,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너희가 칠음을 아느냐 라고 꾸짖죠. 그러면 내가 안 만들면 이걸 누가 만들 거냐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훈민정음의 이제 창제 원리들이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히 발음을 적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 철학을 다 집대성해 가지고 만든 언어인 거죠. 그 정인지가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서문에서 이달에 임금이 친히 원문 28자를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는 다 합쳐야 이제 24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자가 사라졌고요. 사라진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세종은 정음을 자유롭게 조화해 가지고 발음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그 발음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인지가 그 서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훈민정음을 보면은 청탁을 구분했다. 소리에 청과 탁을 구분했다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인간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소리 글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인지가 쓴 게 뭐냐면, 바람 소리도 적을 수 있고, 학의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를 비롯해서 모든 소리는 다 적을 수 있는 글자다,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채 가기도 전에 다 배울 수 있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다 깨우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 이 훈민정음처럼 정교하면서도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쉬운 글자는 존재한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10월 9일 한글날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표문자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실제 그런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알파벳 26자 중에 우리가 현재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구분 못하는 글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L과 R 구분 못하죠? 그 다음에 E와 Y도 사실상 구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P와 F도 구분이 안 되고, B와 V도 구분이 안 되고, G와 G도 역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어 26자 중에 10글자라 구분을 못하는데 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문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종은 이걸 다 구분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해놨어요. 우리 민족의 언어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퇴화한 언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엄청 퇴화한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먼저 이제 세종은 모든 글자를 적을 수 있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L과 R 이런 걸 보면은 이걸 구분할 수 있게 했어요. 세종은 우리 결의가 발음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결의 발음 중에 없는 글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세종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죠? 그거는 조선의 이제 사역원이라는 데를 봐야 됩니다. 조선의 사역원이라는 기관은 이제 중인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기관인데요. 쉽게 말하면 독립통역관 양성학교예요. 근데 이 사역원에서 6가지 언어를 배워요.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사실 이 6가지 언어를 다 맞출 수 있는 분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중국어 했겠죠.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일본어 했겠죠. 그 다음에는 만주어 여진어 했겠죠. 그 다음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몽골어 했죠. 그 다음에는 또 뭐 했냐면 요 나머지 두 가지가 맞추기가 아주 어려운데 또 하나는 위구르어를 배웠어요. 조선 초기 개국공신 중에 한 명인 설장수라는 사람은 위구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강 위구르 하면은 우리하고 아주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반도 사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고 이 신강 위구르 사람들하고 우리는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위구르어를 가르쳤겠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가 바로 유구어. 유구가 지금의 오키나와죠. 이게 오키나와는 지금 일본에 붙어 있는 게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오키나와는 독립된 왕국이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기는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막 이제 주장을 했는데 미국이 일본에 붙이는 바람에 일본의 일부가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오키나와에 지금도 이제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키나와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할 때마다 현 지사 선거에 제1호 공약이 전부 다 미군 철수예요. 주인미군 철수.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은 왜 우리 쪽에 그 미군 기지가 있어갖고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죠. 그만큼 일본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매년 초에 조선에 사신 보내서 이제 조공을 하고 그럼 조선에서 하사품을 내리던 이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유구어까지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 사역원에서 이렇게 뭐 중국어,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 위구르어, 유구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종이 대단한 분이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우리에게 없는 발음을 하는 결의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이것들다 적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훈민정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훈민정음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이 세상 떠나고 그 훈민정음 창제로 도왔던 문종이 수양대군에 의한 독살설 끝에 세상을 떠나고 단종이 또 쫓겨나고 하면서 세종의 뜻은 모든 공문서도 임금의 교지도 다 이제 정음으로 적으려고 하던 거였는데 다 이제 좌절이 되면서 훈민정음이 그 안여자들만 사용하는 글로 이렇게 이제 전락이 되면서 더 연구가 안 됐죠. 그러나 우리가 정음에서 사용했던 그런 이제 발음 방식들을 우리가 조선시대 서간집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그 표기 방식들이 그런 식으로 꾸준히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12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망하고 1912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1912년에 예를 들면 조선 형사령이란 걸 총독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검사에게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는 이것도 1912년에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 형사령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말로 하면 기업법 이런 것도 그때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업이든지 총독부의 비위를 거스르면은 다 해체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이 악법도 1912년에 만들어지는데 1912년에 고쿠분이라는 일본 학자와 그 다음에 일부 한국인 이제 학자들이 같이 이제 만든 것이 소학교용 언문철자 표기법이란 거예요. 소학교용 언문철자 표기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아를 폐지하고 이제 아래아는 뭐냐면 세종이 이제 그 모음을 만들 때 천지인 우리의 전통 이제 사고 체계가 천지인입니다. 그래서 저 홍산문화 같은 데를 가보든지 저 산동성의 동이족 유적 가보면 항상 제사 지내는 유적은 그 원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방형이 있는데 그걸 갖다 천원지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날 그 선조들은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천원, 그다음에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원지방, 방은 사각형 방자죠. 그래서
그 원형재단, 그 위에 사각성재단,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제사장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 이게 천주인이라는 우리 전통 선조들의 사고체계가 완성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모음을 갖다가 세종은 아래아래를 갖다가 이 하늘천을 따갖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의 발음은 땅 지를 따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인은 사람 인을 써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1912년에 언문철자표기법을 만들면서 이제 아래 아자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발음을, 많은 발음을 할 수 있는 발음을 못하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어가 발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 비슷하게 계약한 게 1912년에 소학교용 언문철자표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1930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이제 언문철자법을 만드는데, 이 언문철자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음 체계를 아주 극도로 제한을 하죠. 그리고 1933년도에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드는데,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사실 필요했던 일이죠. 뭐냐면 그 당시에 정음이 체계적으로 이게 사용이 안 되고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통일된 원칙을 만드는 거는 필요했는데, 이때 문제는 이 두음법칙이 들어갔다는 거죠. 두음법칙이 뭡니까? 초성에 제일 앞에 늘이나 니은이 나오면은 발음 못하게 하고 유형으로 통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전부 다 초성에 니을과 니은을 발음을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우리도 세계주류에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세계가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걸 갖다가 왜 그 두음법칙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음을 강제로 국가 권력으로 못하게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래서 두음법칙을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음법칙 같은 것이 이제 빨리 이제 폐기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언어가 훈민정음의 발음 체계가 상당히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이제 제한이 가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우리 이제 언어 말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던 1940년대에 안동에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예의 편이라고 해가지고 그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와 여러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례편이라고 해가지고, 해례편은 훈민정음의 사용 설명서예요. 세종이 자음이 여러 글자가 있지만 자음을 만든 거는 인간의 이제 구강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응은 이 목구멍을 가지고 만든 거고, 시옷은 우리 이빨의 형태를 가지고 만든 거고, 미음은 입의 형태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인의 사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래아를 하늘의 형상, 그 다음에 을을 갖다가 땅의 형상, 이를 갖다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천지인이라는 우리 전통 사상을 가지고 이제 모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해례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해례본에 몇 가지 이 법칙이 있습니다. 글자를 갖다가 활용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 병서의 원칙이란 것과 연서의 원칙이란 것, 이 두 가지만 활용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어 알파벳 26자 중에 10자나 구분 못하는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서는 나란히 병자잖아요. 나란히 병자는 초성이나 종성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병서 원칙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 병서가 있어요. 이제 각자 병서는 기역을 두 개 쓸 수 있다는 거고, 같은 글자, 예를 들어 디귿을 두 개 쓸 수 있다는 거죠. 떡할 때 디귿을 두 개 쓰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각자 병서고, 합용 병서는 각자 다른 글자를 두 개, 세 개 마음대로 해갖고 초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 제한을 안 뒀어요. 어느 글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R과 L을 구분하면은 이 병서의 원칙에 따르면
L은 우리가 리을로 그냥 쓰면은 R은 리을을 2개 쓰든지 리을 앞에 이응을 써가지고 구분하라는 겁니다. E와 Y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종은 이런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발음 구분하기 힘든 글자를 다 구분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연서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연서가 뭐냐면 이 훈민정음 중에 이제 순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발음 못하는 구분 안 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미음, 피흡 이런 글자들이 다 이제 순음이죠. 입술 부딪히는 소리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세종이 순경음을 만든 겁니다. 순음 가벼운 소리. 그래서 미음 아래에 이응을 쓰죠. 비읍 아래에 이응을 쓰고 피읍 아래에 이응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B와 V, 이거 비읍을 하나 쓰고 하나는 순경음을 만들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럼 B와 V가 구분이 되고, P와 F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피읍을 쓰고 하나는 피읍 순경음을 쓰면은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저 강남 같은 데서 자기 애들이 영어 못한다고 서아래 설소대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거를 자르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 발음하게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해외 유학 갔거나 이민 간 사람들의 2세, 3세들을 보면 뭐 외국인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고, 현재 우리 이제 훈민정음을 세종이 그런 원칙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안 지키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명박 정권 초기에 뭐 정권인수위원장 하던 그 모여대 이제 총장 하던 분이 오렌지라고 발음하지 말고 뭐 오렌지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막 이제 사방에서 공격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 우스운 꼴이 되고 끝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식의 언어 체계를 잘 모르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지, 그분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오렌지는 외래어 아닙니까? 그럼 전 세계 어디 가서 오렌지 주세요 하면은 오렌지 안 줘요. 그 발음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 오렌지 발음이 어디서 나왔냐? 일본어로, 일본어 가다카나에서 오렌지를 오, 렌, 지, 그 일본어 표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빠다냄새나게 오렌지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세종대왕의 창제 원칙에 따르면 전부 다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음할 수 있어요. 병서의 원칙과 연서의 원칙, 이 2가지만 하면은 알파벳 26자 다 구분할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글자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칙에 따라서 지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다시 한번 손질을 보고, 손질을 봐서 이런 걸 다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 훈민정음을 저는 세계 표준 발음 기호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영어로 발음 기호 나오는 거 이거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멀리 갈 거 없이 삼성 하면은 해외 가면 삼숭이라고 읽죠. 대우는 다유라고 읽고 현대는 현다이라고 읽잖아요. 그건 영어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 되었을 때 그전에다 리건이라고 표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쪽에 물어보니까 그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는 레이건이라고 써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게 알려져서 그 다음에다 레이건이라고 바꿨죠. 영어는 이 불투명한 불분명한 발음 체계입니다. 그런데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음 문자인데, 그냥 과학적이 아니라 지금 일제의 잔재가 많이 들어와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총독부에서 만든 언문철자 표기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지금이라도 빨리 세종대왕이 만든 창제 원칙에 따라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손질을 좀 하고, 손질을 한 그 정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발음 기호화하는 운동을 하면은 저는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BTS라든지 이런 여러 한류 스타들 때문에 그 외국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 한글을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 보면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데, 빨리 그래서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제가 이렇게 좀 많은 뭐 언어학 쪽에 제가 많은 공부는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제가 공부한 선에서는 세종대왕이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언어학자예요. 이 탁월한 언어학자가 만든 정음을 지금 전 세계 언어 활동에 맞게 손질을 본 다음에 세계 이제 발음기호화 하는 것이 우리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라고 생각되고, 그래야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이 기쁘게 우리 후손들의 제사를 흠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